지방 친구의 어머니 상을 조문하고 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순간이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동식 아빠 맞죠? 뒤를 돌아보니 위층에 사는 주연 할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회사 안 갔어요? 네, 지방에 내려갔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식사는 했어요? 아니요. 아직요. 그 말에 그녀는 갑자기 제안을 했다. 나도 혼자 있는데 밥 같이 먹을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하기도 어정쩡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얼버무리듯 대답했지만 그녀는 고집스러웠다. 그러지 말고 짐 갖다 놓고 올라오소. 나도 운동 갔다가 막 들어왔어요. 아, 네. 그럼 좀 이따가 갈게요. 짐을 대충 정리한 뒤 시간을 보니 어느덧 정오가 되어 있었다. 간단한 간식거리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일 몇 개와 음료를 담아 위층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주연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나를 맞아주셨다. 어머, 오셨구먼. 들어와요. 들어와. 그녀의 집은 깔끔하고 정갈했다. 방금 전까지 집 안에서 누군가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혼자 있으니까 이런 시간이 참 반가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마치 아들이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기분이 묘했다. 정말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국수를 꺼내더니 손쉽게 삶아 시원한 물김치 국물에 말아왔다. 간단하지만 이런 게 또 별미 아니겠어요? 국수를 한 입 먹어보니 예상외로 맛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음식 솜씨는 정감이 넘쳤다. 설거지를 마친 뒤 그녀는 냉커피를 만들어 오며 마주 앉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10년 동안 과부로 지내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년 동안 독수공방했던 할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저런 과부와 연애하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진 것이다. 그럼 정말로 한 번도 연애 안 해보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웃었다. 연애라니 내가 그런 걸 생각할 나인가 싶기도 하고 안 한 지 정말 오래됐네. 나는 대뜸 물었다. 주연 할머니는 남자 안 만나고 싶으세요?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왜? 하고 싶으면 동식 아빠가 해줄 거야? 순간 농담처럼 넘기려 했던 질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주연 할머니가 원하시면 뭐 할 수도 있죠. 그녀는 그 말에 한참을 웃더니 잠시 뒤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진심으로 해줄 수 있어요? 순간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농담 같으면서도 어딘가 진심이 섞인 그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 진심이라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녀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에이, 동식 아빠도 참 내 나이를 생각해봐요. 우리 연애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녀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과연 나와 그녀가 연애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 질문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던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한때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해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아이를 하나 두고 있네요. 제 직업 특성상 일이 몰리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경우가 많아 수입이 매달 고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적을 때는 300만 원, 많을 때는 800만 원 정도 벌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제 명의로 된 40평대 빌라를 소유하게 된 것도 제 나름의 노력 덕분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쳤다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총각 때부터 저축을 꾸준히 해왔고 비록 제 연봉이 많지는 않았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바람을 들어주는데 큰 고민은 없었죠. 아내는 저보다 5살 연하였고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어리고 빼어난 미모를 지닌 그녀를 너무 사랑했고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저는 그녀에게 시집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저는 아내를 공주처럼 떠받들며 살았어요. 퇴근 후 피곤해도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모두 제 몫으로 떠맡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버티며 삭혔습니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그녀가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고 저를 닮은 귀여운 아들까지 낳아줬으니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일에 보통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해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경우도 많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귀가하면 씻고 나오자마자 하루 동안의 피로가 몰려와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늘 불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녀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온종일 집에만 있으니 지루하다며 취미 생활을 가져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하며 응원했죠. 아내는 평소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액세서리나 아기자기한 소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며칠간 인터넷을 뒤지던 그녀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가죽 공방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배우기 시작했죠. 아내는 공방에서의 시간에 열정을 쏟아부으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활력을 얻는 모습을 보며 기뻤고 그녀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공방에서 회식을 한다며 저녁 7시에 한껏 꾸미고 나갔습니다. 그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인사불성이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아내는 낯선 남자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그 순간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믿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아내가 가죽 공방 사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공방 사장은 아내와 동갑인 남자였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농담을 가장한 애정 표현과 함께 그동안 만나왔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멍해진 상태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아내를 깨워 사실을 따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아내와의 긴 대화 끝에 우리 아들의 양육권은 제가 맡기로 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 10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출근 중에는 어머니께서 집으로 오셔서 아들을 유치원에 등하원시키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3달 전 저희 빌라 3층으로 내 식구가 사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네요. 그 집에서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 손자와 제 아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어른들끼리도 친분이 생겼습니다. 두 아이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등하원하다 보니 저희 어머니와도 금세 가까워졌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쉬는 날이어서 아들을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집 앞에서 유치원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3층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식이 아버지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넨 그녀는 스스로를 주연이 할머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세련된 느낌에 뚜렷한 이목구비, 통통한 체형까지 더해져 내 초중반 중년 여배우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혹시나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세요? 그녀의 환한 웃음에 당황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시죠?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된 분위기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그녀의 취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주연이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요? 호호, 올해로 62살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를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이였거든요. 제 표정을 본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부끄럽게.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라 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많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세련되고 젊어 보이셔서 놀랐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동식 아빠,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굶주렸나 봐요? 나 같은 할머니를 그렇게 넋놓고 볼 정도면. 그 말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쾌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주었고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퇴근길, 늘 그렇듯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검정색 투싼 한 대가 실내등이 켜진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앞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는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영광빌라 103호 사는 사람인데요. 검정색 투싼 차주 되시죠? 지금 차량에 실내등이 켜져 있어요. 몇 분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시작하는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딱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혹시 주연이 할머니세요? 맞아요. 나예요. 어머, 동식이 아빠셨구나. 다음 날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파리바게뜨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동식이랑 같이 나눠 먹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얼마 후 동식이가 감기에 걸려 유치원에 가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들과 함께 집에서 지내던 중 주연이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죠. 동식이 오늘 유치원 안 왔던데 무슨 일 생겼어요? 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집에서 같이 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소갈비찜 만들어서 다 같이 저녁 먹을까요? 네. 그럼 재료 준비는 제가 다 해 놓을게요. 그녀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1층에 사는 덕분에 층간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었고 두 아이는 금세 신나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가 되는 동안 그녀와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녀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3년 전 며느리가 일을 시작하면서 손자를 돌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식 아빠, 참 대단해요. 남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선택한 길 어쩔 수 없죠. 혼자 지낸 지 1년 넘었으면 이제 연애라도 좀 하셔야겠네. 연애요. 하고 싶기야 하죠. 한데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서요. 그럼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회사집만 오가니 만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나저나 저보다 주연 할머니가 더 외로우시겠는데요. 호호. 그런가?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차별한 이후로 다른 남자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이제 남자란 존재가 뭔지도 모르겠네요. 10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보냈다는 그녀의 말에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아쉽고 안타깝네요. 왜 혼자 지내셨어요? 남자도 좀 만나러 다니고 자기 시간도 가지면서 즐겁게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쉽나요? 나이가 들면 마음처럼 잘 안 돼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농담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애 한번 해보세요. 아주머니 정도면 40대 총각 정도는 거뜬히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호, 내가 40대 남자를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은 좋네요. 하지만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어딜 가서 남자를 찾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 때가 되면 가는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조금 장난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올해 62살이라 하셨죠? 저는 45살이니까 딱 17살 차이네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저랑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세요? 뭐라고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비밀 연애 같은 거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어쩐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주연이 할머니에게 카톡이 왔어요. 동식 아빠, 뭐해요? 순간 의아했지만 곧 이어지는 메시지가 궁금증을 풀어주었죠. 나 지금 빌라 앞 주차장인데 잠깐 나와서 술 한잔 같이 할래요? 알고 보니 그녀는 며느리와 아이 키우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이 격해져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메시지도 다소
우울해 보였어요. 집 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를 만났습니다. 빌라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우리는 오돌뼈와 소주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죠. 그녀는 한 잔 두 잔 술을 비우며 차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느라 지난 10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힘들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만 편드는 것 같으니 속상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하고요. 자식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쌓아왔던 울분을 토하듯 며느리와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한참 말하던 그녀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낮에 나랑 비밀 연애하자는 소리 그거 진심이에요? 순간 저는 술잔을 들고 있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넘길 상황이 아니란 걸 깨달은 저는 진지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이라고 대답하면 사귈 건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라면 우리 오늘부터 사겨요. 그녀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이전과는 다른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건 단순한 농담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죠.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밀 연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가까운 이들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고 그녀의 상황도 복잡했기에 우리 관계는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주연이 할머니는 오랜 시간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그늘진 모습을 보면서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밝음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듣다가 저도 용기를 내서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로 31살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으로 보내는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오고 자취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당연히 자취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여유롭지 않은 가정 형편상 조금 오래된 2층 다세대 주택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1층은 주인집이 살고 있었고 2층에는 방이 3개, 화장실과 부엌 이렇게 된 구조인데 방세를 내고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공동구역은 주인 아주머니께서 매일 올라와 청소를 해주시는 덕분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월세가 다른 원룸에 비해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층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의 남자였는데 다들 어찌나 바쁘게 사는지 공동구역에서도 그닥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다들 조용한 데다 어쩌다 마주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꾸벅 인사만 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름은커녕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다만 주인집 아줌마도 사실 위층에 사람이 없을 때만 올라와서 청소를 하시느냐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주인집 아줌마만큼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그날은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너무 습하고 더워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미친 더운 날이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15분이면 도착했기 때문에 오전에 살짝 날씨가 흐렸지만 우산은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결국
제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열심히 집으로 뛰었지만 거세게 내리는 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버리고 말았어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샤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티셔츠를 벗었는데 화장실에 누군가 씻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랑 같이 2층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학생이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지 낮 시간에 집에 있는 일이 드물었는데 누군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 앞에 벗어놓은 옷이 쌓여 있었는데 대충 보니까 여자 옷 같더라고요. 아래층 주인집 아줌마의 옷이구나 생각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주인 아주머니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항상 다정하고 상냥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줬기 때문에 평소에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거기에 더불어 평소에는 가벼운 화장에 옷차림도 편하게 하고 다녔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딱 붙는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트레이닝 반바지를 자주 입었습니다. 그날도 화장실 바로 앞에 그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당시에 군대를 다녀오고부터 계속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외로워하던 중이었어요. 아줌마의 옷을 들고 살짝 냄새만 맡아보려고 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약간의 비릿한 땀 냄새와 평소 아줌마가 지나갈 때마다 은은하게 나던 화장품 냄새가 너무나도 좋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요 부위를 가리는 제 손바닥만한 천조가리를 발견하고는 저는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결국 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제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아줌마가 목욕을 다 끝냈는지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줌마가 혼잣말을 하면서 무언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5분쯤 지나서 아줌마가 제 방문을 노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없는 척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다른 방도 노크를 해보더니 아무도 반응하지 않자 그냥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방문에 귀를 바싹 대고 아줌마가 내려가는 발소리를 확인하고는 주머니에서 그걸 꺼내 본격적으로 감상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샤워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샤워를 하고 제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비를 맞아서 피곤했는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 보니 주인집 아줌마가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아줌마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걸쳐 앉았습니다. 아줌마의 옷을 침대 베개 밑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저는 2배로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줌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제가 그거 가져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아니라고 발뺌을 하긴 했는데 아줌마는 믿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괜찮으니 말해보라며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날 집안에 아줌마와 나뿐이었고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베개 밑에 숨겨놓았던 아줌마의 옷을 꺼내주었습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총각같이 멀쩡한 사람이 왜 아줌마 걸 가져가냐고 저한테 되려 뭐라고 하며 주머니에 그것들을 넣더라고요. 저는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혹시라도 주인 남자가 알게 되거나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주변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이제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게라도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머니께서 저 겁먹으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풀리면서 눈물도 차올랐습니다. 아줌마가 안아주고 등을 쓸어줘서 간신히 진정하고 눈물도 멈췄습니다. 아줌마는 나이도 훨씬 많은 자기가 왜 좋냐고 말하면서 마냥 싫지는 않았는지 입은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아줌마가 제일 이쁘다고 제 또래 여자아이들은 여자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지만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이라서 저도 눈을 감고 적극적으로 아줌마를 받아들였어요. 한참 동안의 입맞춤이 끝나고 아줌마는 얼굴까지 빨개져서 오는 일은 잊어버리라고 말하며 제 방에서 나갔지만 어떻게 제가 그 일을 잊겠습니까? 그 집에서 거의 2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 뒤로 아줌마와 낮에 아무도 없으면 제 방에서 만나는 게 서로 간의 약속이 되었어요. 아줌마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누구보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줌마와 정말 즐겁게 보내다가 그 집 계약이 거의 끝나갈 쯤에 제게도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꼭 와보고 싶다 해서 한 번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아줌마와 저희 둘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몰래 왔다가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너무 놀랐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여자친구냐면서 재미있게 놀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찝찝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아줌마가 제 방에 놀러오는 일은 없었고 저도 2달쯤 남은 집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방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아줌마와는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고 그때 만난 여자친구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지게 됐어요. 요즘도 가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여름날엔 그날의 기억과 아줌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경험이지만 제 젊은 날의 몇 안 되는 즐거운 추억이라서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입덧도 심한 편이었습니다. 만삭 때도 유독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청소도 해주셨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관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내가 질색을 하더군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해서 기회가 없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잠이 들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욕구를 풀곤 했지요.
그러다 아내의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장모님이 아예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내와 둘이 살 때보다 집안이 더욱 깨끗해졌고 먹는 것도 더욱 풍족해졌습니다. 저는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모님께 용돈도 두둑히 챙겨드렸죠. 아내도 장모님과 있으니 엄청 편해하더군요. 장모님은 출산 이후에도 애를 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가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결국 매달 얼마씩 돈을 드리기로 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안 계시니 별다른 걸림돌도 없었죠. 장모님은 비싼 조리원도 취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조리원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조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장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휴가를 내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물론 장모님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빨리 나오지를 않더군요. 결국 첫 진통 후 거의 하루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탯줄을 자를 때는 사실 얼떨떨해서 별다른 감정도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며칠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장모님께서 옆에 있어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으니 뭔가 많이 허전한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자유시간이기도 했죠. 첫날은 아기와 아내가 계속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아내와 아기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둘째 날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심심하더군요. 그래서 컴퓨터에 숨겨놓은 동영상들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눈치 안 보고 영상을 마음껏 즐겼죠. 몇 달 동안 참아왔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잠이 들었죠. 아내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서는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자는 것도 안 되더군요. 산모의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함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 오자마자 제 저녁을 차리시더군요. 덕분에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장모님이 빨래와 청소를 하셨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옆에서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빨래도 널고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기도 돌렸지요. 그랬더니 금방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도 일찍 집안일을 끝내고 장모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렸고 장모님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성인 영상이나 보고 잘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집에 계셨지요. 어제와 같은 자유는 이제 없었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서 그냥 자려고 했지요.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더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보고 자자 싶었죠.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어폰도 끼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더 스릴이 있었지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조용히 휴지도 챙겼습니다. 영상은 뻔한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몰래 봐서 그런지 그날따라 더욱 집중해서 영상을 보게 되었죠. 조용히 영상에 집중을 하면서 티슈를 챙겼죠. 그런데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조용히 열어보신 것이었죠. 그때 마침 저는 마지막 과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장모님께 보여버렸죠. 장모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는 순간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보여버린 이유였죠. 그 순간에는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설마 장모님이 다시 일어나실 줄은 몰랐죠. 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모님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래 출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이미 일어나 계시더군요. 그리고 제게 잠깐 기다리라시며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제 눈을 똑바로 못 보시더군요. 정신없이 후다닥 밥을 먹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을 피할 수는 없었죠. 퇴근하고 조리원에서 아이와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차 안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는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내와 자주 관계를 하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내가 저를 거부한 지 제법 되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하면 그게 싫을 수 있다며 이해를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장모님을 봐야 하나 싶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니 술술말이 나오더군요. 은밀한 이야기까지 모두 장모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장모님께서 먼저 술을 꺼내시더군요.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죠. 장모님은 저의 욕구불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람을 피지는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도 몸을 회복하면 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혹시나 계속 관계를 거부하면 어쩌냐고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상담센터도 잘 되어 있으니 상담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리스가 된 부부들이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참기 힘들면 지금처럼 영상 보면서 풀라고 하시더군요. 원하면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장모님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장모님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 더 부끄럽더군요. 담담하게 상담을 받듯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영상들이 자꾸 떠올랐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영상에서 봤던 배우가 겹쳐졌죠. 장모님도 혼자가 되시고 오래 직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었죠. 그래도 영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제의 난감함을 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도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긴장을 많이 하셨더군요. 어제의 일은 장모님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술까지 꺼낸 것이었죠. 다행히 이야기가 잘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지 취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장모님도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술을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지 조절을 못하신 것이죠. 장모님이 비틀거리며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도 몸을 못 가누시더군요. 하위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상태로 변기에 앉으셨죠. 하지만 그대로 다시 옆으로 고꾸라지시더군요.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변기에 앉혀드리고 옷도 제대로 내려드렸습니다. 민망한 모습을 모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이미 정신이 없으신지 그대로 소변을 보셨습니다. 덕분에 제 손과 옷이 소변에 젖어버렸죠. 장모님도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지요. 그렇다고 혼자 수습을 하실 상황도 아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젖은 옷을 갈아입혀드려야 했죠. 수건으로 대충 닦아드리고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눕혀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한바탕 땀을 빼서 그런지 저도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잠깐 쉰다는 게 그대로 기절하듯 잠이 들어버려죠. 그리고 아침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몸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슬쩍 눈을 떠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옷을 벗어던진 상태로 자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도 아래 속옷만 입고 주무시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장모님과 엉켜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옷을 갈아입히고 재워드린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 장모님과 껴안고 자고 있는지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때 장모님도 제 기척에 눈을 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엄청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보다 더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불안하신 표정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당신의 몸도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옷을 벗고 잠이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잠시 후 장모님도 옷을 갈아입으시고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뒷정리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소변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모님은 어제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고만 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어제의 흔적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이 너무 취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정리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미묘한 어색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몰래 동영상을 열어보았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계신데도 컴퓨터방에서 영상을 보았죠. 장모님이 주무시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왠지 문을 잠그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장모님 관련 동영상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았던 장모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되었죠.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내랑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풋풋한 신입생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도 잠시 사촌 누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제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저질러버린 저를 정말 원망합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이모, 할머니 댁과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항상 비어 있으니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시면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왜 남고를 가냐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으로 오면 같이 학교 다니고 좋지 않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면 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누나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이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넘겼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간 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도 수능 공부에 열중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다행히 인서울은 했지만 사촌 누나와는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던 학과에 붙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누나는 월세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치만 누나의 서운한 목소리도 금방 잊은 채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겁고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아 사실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고 하며 거절을 했더니 아직 집 계약이 몇 개월 더 남아서 그렇다면서 저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회사도 가까워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몰아붙이면서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혼자 지내보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도 수긍하는 것처럼 잠잠해졌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누나가 이사 좀 도와달라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는 다음 주면 이사한다고 오늘 이사할 집을 다시 보고 청소도 할 예정인데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집 구했냐고 어디로 구했냐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누나는 제가 깜짝 놀란 모습에 엄청 웃으면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집이 나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좋고 회사도 가까워서 일석이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가까이서 다니면 좋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가구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고맙다며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길래 가볍게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맘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며 많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누나랑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는데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연은 곧 다시 생길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사촌 누나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누나를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누나를 보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미안하냐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네한테 너가 나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실수로 치부하냐고 울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옆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제 집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사촌 누나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라고 사촌 누나 따먹은 쓰레기라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촌 누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누나에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주 관계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누나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 한 분이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 3일간 휴가를 내셨다. 상황이 급박한 터라 그 빈자리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채우게 되었다. 밤 12시 야간 순찰을 나섰다. 단지를 한 바퀴 돌며 평소보다 더 꼼꼼히 살폈다. 거의 순찰을 마치고 마지막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단지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으로 야산과 인접해 있었다. CCTV는커녕 가로등마저 희미한 곳이라 주민들도 늦은 밤엔 좀처럼 가지 않는 곳이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 코스를 걸어가는데 멀리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한적한 곳에 홀로 서 있는 승용차는 왠지 모르게 눈길을 끌었다. 여긴 주차 구역도 아닌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차 내부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은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고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차 안에는 한 남녀가 어찌나 열정적이던지 그 안에서 남녀가 한참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나,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지랄이대. 그냥 독특한 취미를 가진 커플쯤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누구인지 궁금하긴 하였지만 괜한 호기심으로 다가갔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사생활 침해로 잘릴 수도 있단 생각에 그냥 지나쳐야만 했다.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났나? 아파트 주민 한 분이 관리실로 오더니 강아지와 산책 나왔다가 백육동 쪽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황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50대쯤 보이는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난 옆으로 가서 여자를 툭툭 쳐보았지만 여자는 별 반응이 없다. 근데 머리는 산발이고 옷 매무새가 흐트러진 상태였는데 보안이 거사를 치룬 것처럼 보였다. 그때 번쩍 떠올랐다. 혹시 좀 전 차 안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인가? 암튼
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옷을 대충 정리해주고 여자를 다시 흔들어 깨웠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집이 어디예요? 백삼동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신음처럼 냈다. 옆을 보니 여자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 내 호주머니에 넣고 여자를 들쳐 업었다. 여자를 업고 백삼동 쪽으로 가면서 재속 아주머니 집이 어디냐고 묻는데 백삼동 입구 쪽에서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내 쪽으로 오더니 여자를 보고는 엄마라고 외친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니? 네. 주차장에 쓰러져 누워있길래 내가 업고 왔는데 잘 되었구나. 너희 집이 어딘지 가자. 내가 업고 갈게. 딸내미는 앞장서서 가더니 엘리베이터를 누른다. 나도 여자를 업은 채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니?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딸내미가 자기 집 문을 열어주길래 여자를 업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내려놓은 뒤 나왔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뒤 여자의 폰이 울린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다. 제가 폰을 잊어버렸는데 이 폰 주인이에요. 돌려받았으면 하고요. 아, 네. 사모님, 저 관리소장입니다. 새벽에 주차장에 쓰러져 계신 사모님 옆에 폰이 있길래 제 호주머니에 넣고 사모님을 업어다 드리곤 있고 제가 가지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공손하게 말을 하자 아주머니는 아니라며 살뜰히 챙겨줘서 고맙다며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하겠단다.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뭐. 저녁에 출근하면 휴대폰을 주기로 하고 관리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얼굴은 눈에 익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정숙하고 아주 예쁜 중년의 여인이 보인다. 뛰어가서 인사를 꾸벅하고는 사모님, 폰 때문에 오셨죠? 얼굴을 뵈니 알아보겠네요. 아, 네. 아저씨 고마워서 어쩌죠? 수줍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난 핸드폰을 여자에게 건네주며 사모님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보던데요. 아저씨, 어젠 내가 술이 너무 취해 실수를 많이 했죠? 저한테 실수한 건 딱히 없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술만 취하면 기억도 못하고 남자들과 사고를 치고 다니는 주사가 있었던 것이었다. 말들을 대충 맞춰보니 그날 야산과 인접한 그곳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주인공이 확실한 듯 싶었다. 아저씨, 시간 되면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깟일로 식사 대접까진 너무 과하지요. 그래도 그건 아닌데. 그녀는 내가 소문이라도 낼까봐 불안했는지 자꾸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니요,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식사 대신 술 사주세요. 그녀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술자리로 이어졌다. 아저씨도 혼자 사세요? 네. 아저씨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아마 3년도 넘었을걸요? 대단하시네요. 3년이나 어떻게 참고 사셨대. 호호. 어쩌다 보니 벌써 그리 되었네요. 아저씨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를 아줌마들이 왜 가만두지? 아마도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농을 던지는 것 같았다. 아저씨, 그날 일 소문내시면 안 돼요? 물론이죠. 나도 남잔데. 대신 약속 지키는 대신 아주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요? 네, 궁금해서요. 호호, 제가 정말로 궁금하세요? 네, 당연하죠. 호감 가는 여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호감을 가진다 말에 그녀는 살짝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술 기운 때문인지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 후 꾸준히 바람을 피워왔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약 2년 전부터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후 둘은 별거를 이어갔고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그 시점부터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던 무언가를 내려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술의 힘을 빌려서 말이다. 전 남편이 그녀의 첫사랑이자 첫 남자였던 터라 이혼 후 우연한 계기로 다른 남자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 일이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고 이후 삶을 보다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술만 마시면 블랙아웃이 되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지난번 일도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로 보아 그녀가 만나온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헌팅포차에서 처음 본 남자들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왜 나에게 털어놓는 걸까? 내가 호감을 표현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이게 일종의 플러팅인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현숙 엄마, 저는 남자로서는 어떤가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아저씨요? 괜찮죠. 일단 저보다 어리잖아요. 호호호. 아, 연하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제 나이쯤 되면 어린 남자가 좋죠. 그리고 혼자 사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고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럼 저랑 10번만 만나봐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드릴 테니. 내가 장난스러운 듯 진지하게 제안하자.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 하필 10번인데요? 그 정도는 만나야 서로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남자거든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호호. 참 재밌는 아저씨네. 나는 웃음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 덧붙였다. 사실 제가 밤일은 잘하는데 연애엔 좀 서툴거든요. 그런데 현숙 엄마랑은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요. 연하는 키우는 재미도 있다 하잖아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답했다. 그건 연계일 때 얘기죠. 아저씨는 연계는 아니잖아? 그런가요? 나는 살짝 쓴웃음을 지었다. 10번이라고 했죠? 네, 한번 만나봐요. 그럼. 그녀는 생각보다 쿨하게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처음으로 내 거칠고 다소 험상궂게 생긴 외모에 호기심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런 나와 연애를 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고 한다. 그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고, 나의 앞뒤 없는 자신감도 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녀와 정식으로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나른한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살짝 스며드는 시간이었다. 그때 101동 701호 사모님이 전화로 나를 불렀다. 네, 사모님.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소형 평수가 많아 그런지 유독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다. 대부분 그들만의 이유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도 30년 가까이 됐으니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아졌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자주 관리실을 찾곤 했다. 그녀는 50대 초반으로 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어 나를 자주 부르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곱게 나이를 먹은 덕분에 4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다. 더 놀라운 건 평소 옷차림이 야하기로 유명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녀 집으로 갈 때면 항상 그녀의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지 늘 궁금하고 기대가 됐다. 그래서 701호로 향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마련이었다. 도대체 오늘은 무슨 스타일일까? 그래서 항상 기대가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미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부터는 매번 느끼던 그 묘한 긴장감과 함께 한동안 나의 시선은 그녀에게 묶여버렸다. 김 소장 올해 몇 살이라고 했지? 40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모님. 돌싱이라며. 애인은 있어? 아니요. 현재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한창 나이인데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안 그래? 그렇기야 하죠. 밤만 되면 잠을 설치니 말이죠. 하하. 참나, 나이도 어린데 왜 그러고 사나? 사모님이 한 명 소개시켜 주시던가요? 김 소장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모님 같은 스타일이요. 뭐, 김 소장 농담도 잘하네. 나같이 늙은 사람이 뭐 좋다고 그런 말을 해. 사모님이 어때서요? 제가 본 50대 중에 제일 이쁘신데요, 뭘. 그래도 김 소장, 여자 보는 눈은 있네. 그녀는 싫지 않은 듯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미모로는 1등이시잖아요. 사모님 정도 되는 여자라면 언제든지 콜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발동이 걸렸는지 날 보며 배시시 웃더니 갑자기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아, 요즘 따라 어깨가 자꾸 뭉치고 아프네. 김 소장이 좀 주물러 줄 수 있겠어? 저야 좋죠. 여자랑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네요. 어머, 김 소장 소나기 힘이 장난이 아니네. 너무 시원해. 하하, 제가 소나기 힘만 좋은 게 아닙니다요. 뭐야, 방금 그 멘트는 꼭 옛날 마당쇠가 마님한테 얘기하듯이 하네. 호호. 그럼요. 앞으로는 마님의 평생 몸종이 되겠습니다요. 그렇게 말하니깐 나 갑자기 설레는데. 그럼 오늘부터 모시면 되겠습니까요? 마님? 그래. 오늘부터 나의 돌쇠가 되어 주렴. 나는 올해 40살. 5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남이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부실한 남편도 아니었고,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는 돈 못 버는 남편도 아니었다. 단지 직업이 현장 일을 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남들이 말하는 소위 노가다꾼이었다. 공고 토목과 졸업, 전문대 토목과 졸업 후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고 전국 8도를 다니며 고속도로 터널 뚫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현장이 멀고 바쁠 때는 한 달에 2~3번만 집에 들어갔고, 장마철이나 현장 일이 없을 때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집에서 지낸 적도 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5년이 다 되도록 막 모르게 피임을 하여 임신도 하지 않더니 결혼 6주년 기념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젊은 놈을 좋아한다며 이혼을 요구해왔고,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남자와는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만 남기고 나를 떠났다. 난 열심히 돈 벌어서 마누라 고생 안 시키고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남은 건 직업에 대한 회의와 마음의 상처뿐이었다.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는데 고생해가며 돈 벌어 뭐 하겠냐 싶어 10년 가까이 하던 토목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편하게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선택한 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었다.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되었고 평수가 19평, 25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장년층이 많았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우리 아파트엔 이혼녀와 과부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과부촌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곳 입주민은 관리소 직원들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들도 많이 부탁을 했어요. 난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다. 왜냐하면 보통 2년마다 계약인 아파트관리소장은 임기 이후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입주자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기 집 액자 거는 것부터 해서 가구를 옮겨달라, 멀리 두고 온 자전거를 아파트로 옮겨달라는 것까지 나는 서비스직이다 생각하고 세대에서 부탁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주었다. 그러다 701호 사모님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죠. 주말에 이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지하 주차장에 차로 가는 중에 701호 사모가 어떤 젊은 놈과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걸 목격하고 만 거죠. 아마도 이마트 주차장이 그들의 비밀 접선 장소인 것 같더군요. 하필이면 내 차 바로 옆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진한 선팅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그때 마침 701호 사모님과 제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네요. 난 무척이나 놀라서 곧장 차를 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더니 701호 사모가 자기 집에 와 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날 소장 자리에서 내보내려고 하나 불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소파로 가서 앉으라고 손짓을 한다. 아줌마가 다른 건 몰라도 키도 크고 피부가 매끈한 꿀피부였다. 그날따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 내 눈에는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다. 커피 한 잔을 내오더니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온다. 사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제 있었던 얘기를 먼저 꺼낸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았는지 내게 물어보았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날 일이 그녀에겐 엄청 민감한 문제였나 보다. 그 남자는 채팅 앱으로 만나 사귄 지 한 달 된 사이라고 하였다. 그리곤 나에게 흐느끼며 얘기를 한다. 제발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그 일이 유책 사유가 되어 재산 분할에 엄청 불리해질 수 있다고
비밀로 해달랜다. 그때부터다. 그녀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도 때도 없이 날 그녀 집으로 불러들였고 나 역시 그 재미에 푹 빠져 그녀의 돌쇠가 되기로 하였다.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관리소 직원분들께 너무 과한 요구나 갑질을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남편입니다. 최근 들어 관리소 직원들이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와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관리소장의 평균 근속 연수가 2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는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가 극심한 직업이기 때문이겠죠. 수없이 쏟아지는 민원과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요구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힘들면 그만두라는 태도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저는 관리소장 치고는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불식 여성이나 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들은 저를 믿음직한 일꾼 혹은 말을 잘 듣는 머슴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녀들은 마치 양반집 마님들이고 저는 그 집의 머슴이라 여겼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오히려 상황을 즐기게 되더군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를 바꿔라. 그러면 세상도 달라 보일 것이다.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언제 봐도 기분 좋은 목소리에 기분, 얼굴로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라는 사랑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며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저 애가 자기 남편과 날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나는 올해 60이 된 작가다. 수필과 시를 쓰며 월간 문학지를 만들고 있다. 30대 초반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 2년째인 올해 초에 박사 논문을 끝내겠다고 미국으로 떠났고 나는 대학 강사인 아들의 아내이자 매 며느리와 둘이 살고 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1살 위다. 나는 아들 내외가 결혼하기 1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여 호라비가 되었지만 실은 결혼 5년 전부터 딴 방을 써온지라 여자 없이 지낸 세월이 9년이 넘는다. 며느리 연옥이는 내가 슈퍼우먼이라고 그럴 정도로 부지런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 또한 배우 뺨치게 생긴 드물게 그는 재원이다. CD보다 작은 얼굴, 개미허리의 긴 다리, 탄력 있는 몸매는 온전히 내 이상형이다. 나와 절친한 소설가이자 대학 교수인 김 박사의 딸인데 일찍부터 양가의 교류하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누나 동생하며 지내다 서로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 아들보다 1살이 위인데 결혼 후에는 손아래 남편한테 깍듯이 존대를 하는 등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이다. 내가 물려받은 재산 중 유일한 정원 딸린 2층 집에서 아들네는 1층에 그리고 나는 2층을 쓰는데 주책 없는 늙은이라 소리 듣기 싫어서 아이들의 사생활을 지켜주려고 2층으로 출입하는 문을 외부에 따로 설치해 두고 식사도 도우미를 따로 두고 해결했는데 아들이 도미를 한 후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땐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있다. 잔잔한 호수 같던 우리 집 안이 내게 거친 파도가 일기 시작한 게 2달 전이다. 사무실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고교 동창생 김지수로부터 온 전화였다. 그녀는 송파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남녀공학 중 고교를 나왔는데 나이 50이 넘으니 남녀 동창 간에 모임이 쉽게 이루어져 그녀와도 모임이 있을 때 보곤 하던 터였다. 시내에 나올 일이 있는데 점심이나 같이 하자는 거였다. 나는 지수와 만났고 지수는 실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보자고 한 거야. 고민 많이 하다가 결심한 건데 너 놀라 자빠지면 안 된다. 뭔 얘긴데 사람 만나자마자 겁부터 주냐? 지수는 그게 말야. 거 사람 궁금하게 만들지 말고 할 말 있음 후딱 해줘. 그래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인데 너도 알아야겠지. 내 며느리 있잖아. 예쁘게 생기고 지금 교수한다는 며느리 말야. 근데 우리 모텔에 2번이나 왔었어. 모텔엔 왜? 처음엔 내가 잘 못 봤나 했는데
어제 또 왔길래 자세히 보니 내 며느리가 맞아. 근데 걔가 다른 남자하고 오후에 왔다가 저녁 무렵 나가더라고. 그게 뭔 소리냐? 내 며느리가 정말 확실한 거야? 가만. 너 이 얘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무리 입이 근지러워도 꾹 참아야 돼. 알았니? 알았어. 근데 너 어떡하니? 아들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며? 나는 지수와 헤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 천사 같은 며느리가 글쎄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남편이 학위 받겠다고 미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 얌전하기가 춘향이 저리 가라고 강의하랴. 집안 살림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애가 글쎄 모텔을 출입을 한다고? 나는 도무지 지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에 며느리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며느리 어딜 봐도 다른 남자를 만날 여자로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날이 갈수록 더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녀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그림을 연상하며 괘씸했고 설마 누가 알게 될까 봐 불안했다. 그러다 며느리의 예쁜 몸매가 떠올라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지경이었다. 이틀 후 나는 지순의 모텔에 갔다. 벽돌로 된 3층 건물의 흔한 모텔이었다. 생각보다 방이 많아서 놀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낮에 쉬었다 가는 손님이 오히려 숙박 손님보다 많고 낮에 오는 부류는 자기 생각으로는 회사의 사장 또는 상사와 여직원이 줄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자영업하는 불륜관계들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내가 지수에게 꼬치꼬치 물어보니 연옥이와 같이 온 남자는 나이는 40 중반이고 캐주얼 차림으로 봐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 같단다.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아? 얘는 참 내가 내 아들 결혼식 때도 갔었잖아. 그리고 너희 아들하고 자기가 민정이가 하는 식당에서 저녁할 때 그때 내가 우연히 동석했었잖아. 내가 민정이 만나러 갔다가 말야. 그때 코앞에서 내 며느리를 보고 내가 얼마나 걔를 예쁘다고 칭찬해줬게. 근데 그 애가 여기를 왔는데 내가 설마 내 며느리를 못 알아봤겠어? 내가 이 박스 안에 있으니까 손님들은 내 얼굴을 잘 못 쳐다보잖아. 나야 어느 년 놈이 대낮에 오는지 궁금해 티 안 나게 보지. 너 아무한테도 우리 며느리 얘기 안 했지? 그거 꼭 지켜줘야 한다. 알았어. 근데 너 현장 확인이 하고 싶지? 당연하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너 말야 너도 죽어도 어디에 얘기 안 하겠다면 내가 협조를 해줄게. 약속 꼭 지킬 수 있어. 무슨 얘기야? 2층 끝방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든. 내가 설치한 거 아니야. 전 주인이 설치해 놓은 건데.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 여기 종업원들도 전혀 몰라. 이 얘기 새 나가면 이 장사 접어야 돼. 혹시 말야 내 며느리가 또 오면 내가 그 방으로 안내해서 영상 찍어서 너한테 보내줄게. 그러면 너 나한테 크게 한턱 내야 돼. 열흘 뒤에 지수한테 전화가 왔다. 어제 며느리와 그 남자가 또 우리 모텔에 왔길래 목화해놨으니 들려서 가져가. 난 그녀의 전화를 받고 이상하리만치 강한 흥분을 느꼈다. 손 하나 안 댄 채 나의 남자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반응이 왔고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지수에게 갔고 이거 복사본 또 있는 거 아니지? 얘가 날 음란 비디오 장사꾼 취급하네. 너 이 영상 봤어? 응, 제대로 찍혔나 봤지. 근데 야 둘이 난리도 아니더라. 둘이 꽤 오래전부터 만나온 것 같아. 그리고 말야 둘이 하면서 내 얘기를 하던데 그 남자는 너도 아는 사람인 모양이야. 내 얘기를 하다니 그 남자가 내 며느리한테 너희 시아버지 아직도 정정한데 언제까지 호라비로 둘 거냐? 재혼을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더니 너 시아버지하고 가끔 관계 맺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너 정말 며느리하고 하지 않았니? 그 애 무지 건강하던데 말야.
너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너 이거 집에 가져가서 볼 거야? 여기서 나하고 같이 보고 싶으면 봐도 돼. 내용이 엄청나. 야, 너나 나나 호라비 과부 신세인데 같이 보면서 뜨거운 시간 보내보자. 이왕이면 그 방으로 가서 같이 보면서 말야.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비밀 하나 공유했는데 우리만의 진짜 비밀 하나 더 만들어 보자고. 지수의 돌발적인 제안으로 나는 얼떨결에 2층의 그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카운터를 여직원에게 맡기고 맥주 몇 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커튼을 치더니 비디오를 끼우고 침대로 올라와 편하게 앉았다. 비디오가 시작되자 나는 그녀의 상대 남자가 며느리의 형부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연옥이의 언니는 40대 초반인데 지방대학의 교수로 있고 그녀의 남편은 영화 조감독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서로 능숙하게 사랑을 나눴다. 며느리는 분명 시집 오기 전부터 형부와 보통 사이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다. 봐라. 내 며느리 말야. 되게 밝히는 스타일 같아. 나는 지수와 사랑을 나누면서 며느리의 비디오를 봤다. 야, 내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덕에 나 오늘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네. 고맙다. 근데 너 보기보다 대단하다. 너무 건강해. 우리 자주 보자 됐다. 누구 말 맞다나 하늘과 땅과 나와 너만 알기다. 비디오 꺼라. 가야겠다. 조금 더 보면 내 며느리가 내 얘기하더라고. 시아버지도 굉장히 건강해 보인대. 자기 남편보다 더 말야. 며느리가 너한테 생각 있는 것 같던데? 그녀의 말에 나는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른 비디오를 들고 모텔에서 나와버렸다. 저녁 무렵이지만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거시기해서 사무실로 갔다. 내가 예뻐라 하는 며느리가 내가 자기 형부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비디오를 본 데다 몇 년 만에 동창과 사랑을 나누고 왔더니 몸이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오곤하고 머리가 멍했다. 사무실에서 비디오를 다시 틀었다. 연옥이는 너무나 완벽한 몸매를 갖고 있었고 그녀의 형부는 키가 좀 작고 배가 약간 나와 그렇지 꽤 사내다운 몸매에 50이 다 된 처지에 너무도 건강해 보였다. 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며느리가 처녀를 바친 게 바로 형부였고 그와 결혼하기 전까지 몇 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며 결혼과 함께 둘이 관계를 끊었다가 자기 남편이 유학 간 후 형부의 연락으로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그녀가 강의가 없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형부와 만남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좋은 느낌을 받아야 공부와 일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장면은 둘이 사랑을 나눈 후에 남자가 담배를 태우며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아직 젊은데 재혼 안 시킬 거냐고 묻더니 느닷없이 그 양반은 어떻게 풀지 하며 혼자 묻더니 처제가 시아버지께 해주면 어때 하는 거였다. 그러자 연옥이가 형부 미쳤어? 아버님 절대 그런 분 아냐. 우리 아버님이 형부 같은 줄 알아? 하고 쏘아준다. 그러자 남자는 남자가 알아. 다 똑같아라고 말하자 하긴. 아버님이 외모만 보면 우리 남편보다 낫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해, 형부? 라고 하는 것이었다. 저녁에 연옥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나는 그림같이 예쁜 그녀의 얼굴을 보며 아까 비디오에서 본 장면이 생각나 고개를 가로저었다. 솔직히 배 나온 형부 대신에 나하고 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질 않았다. 나는 거의 2주 가까이 머리를 굴렸다. 매일 그 비디오를 보면서 며느리의 예쁜 얼굴과 몸매를 감상했지만 도무지신통한 방법이 그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지수한테 한번 들르라는 전화가 왔다. 모텔로 가자 그녀가 당연한 듯 나를 몰카방으로 데려가더니 비디오 하나를 꽂는다. 그건 뭐냐고 물었더니 아주 점잖게 생긴 영감이 자기 손녀딸 같이 어린 여직원과 주기적으로 와서 일을 보고 가는 장면이라고 했다. 며느리하고 그녀의 형부가 매 번째로 지수의 모텔을 찾은 날 그들이 방에 들어가
그걸 막 시도할 즈음 약속한 대로 지수에게 전화가 왔고 곧 이연애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원래 남한테 전화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며느리한테도 지금까지 그것도 집 전화로 2번 정도 전화를 걸은 적이 전부였다. 며느리는 좀 당황해하며 내 전화를 받았고 나는 심각한 목소리로 지금 바로 만날 일이 있다고 하였다. 며느리는 지금 누굴 만나고 있다고 1시간쯤 지나 만나면 안 되겠냐고 말했고 나는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만났으면 한다고 했다. 며느리는 어디 계시냐고 하길래 나는 송파구의 한 카페에 있다고 하였다. 전화를 하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자 연옥이가 카페로 들어섰다. 미안하구나 새아가야. 누굴 만나고 있었냐? 미국에서 친구가 와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너한테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너 술 잘 먹지? 우선 맥주 한잔 하자.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조금 초조한 표정이 엿보였다. 나는 생맥주를 한 모금 쭉 마셨다. 아버님, 무슨 하실 말씀이 아니다. 너하고 이렇게 밖에서 한잔하고 싶었다. 신랑이 미국 가고 나서 힘들지? 너도 신혼이라면 신혼일 텐데 말이야. 안 해요. 아버님 연호가.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 얼마든지요. 아버님, 너 요새 감독한다는 형부 만나고 그러냐? 며느리는 마시던 맥주를 꿀꺽하며 내 눈을 쳐다본다. 예상했던 대로 약간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인다. 언니네 가면요. 정 감독 정말 좋은 친구지. 이제 진짜 감독으로 입봉할 때 안 됐냐? 언제까지 조감독을 해야 하냐? 감독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한대요. 그렇구나. 언제 우리 집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하렴. 연옥이도 술을 마셨다. 놀랐는지 나보다 조금 더 마시는 것 같았다. 너 목이 타는가 보구나. 근데 누가 너하고 정 감독이 어디서 같이 나오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너 정말 그런 일 있었냐? 그녀가 내 말을 듣더니 손에 힘이 빠졌는지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리듯 내려놓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보다가 내 눈과 딱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했다. 잘 못 봤겠지. 미친 것들이 말야. 아무나 모텔에 드나드냐? 얘야, 오늘 내가 술이 엄청 땡긴다. 내가 사줄 테니 내 거도 같이 시켜. 며느리는 웨이터를 부르지 않고 직접 카운터로 걸어가더니 맥주를 시키고 화장실 쪽으로 간다. 걸음이 갈 지자로 흔들리는 게 오로지 취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심하게 했나? 아니야, 이렇게 해야 그 형부놈하고 불륜을 그만두지. 그리고 잘하면 그 형부놈 대신 나하고. 그녀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자리로 돌아왔다. 너같이 예쁜 애는 남의 눈에 쉬띠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나는 너하고 비슷한 애를 봤을 거라고. 내가 말 조심하라고 따끔하게 야단쳤단다. 아버님. 그래. 그게요. 아니다. 남의 얘기는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너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알지? 넌 내 며느리지만 내 이상형이기도 해. 아이고, 며느리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너희들 신경 쓰이게 할까봐 재혼을 할까 하다가도 너를 며느리로 들이고 나서부터 아예 포기했다. 이렇게 예쁜 너를 가까이서 보는 것만으로도 60살 먹은 나에겐 너무 과분하다. 내가 주책맞게 술에 취했나 보다. 말이 많아지게. 그래. 오늘 좀 취해보자꾸나. 나 취하면 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가야 한다.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보니 불안감이 조금 살이 지는 것 같았다. 다시 그녀의 얼굴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와 건배를 하며 슬그머니 손도 잡았고 가끔씩 볼도 꼬집으면서 취해갔다. 아니, 취한 척했다. 꽤 취기가 오른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손을 잡고 어깨를 두르고 노래를 부르며 올림픽공원을 거닐다가 소장마차에서 다시 2차로 가볍게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가는 도중 나는 만취한 것처럼 비틀거렸고 집에 이르러서는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녀에게 기대어 내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도 상당히 취해 보였지만 몸을 못 가누는
나의 옷을 천천히 벗기고 침대에 누이고 돌아서려는 찰나 나는 그녀의 손을 확 잡아 끌었다. 지수의 예언대로 며느리는 전혀 반항 없이 나의 품에 안겼다. 아니, 내 품을 파고들었다. 나와 사랑을 나누고 자기의 죄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범죄 심리라나? 나는 주저없이 그녀와 리를 치렀다. 너는 마치 천사같이 예쁘구나. 새아가야, 내가 누구냐? 아버님이시죠. 그래, 내가 내 시아버지다. 근데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널 너무 많이 사랑한단다. 아버님 실은 저도 아버님 사랑해요. 우리는 2번이나 사랑을 나눴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새아가야? 금요일이죠. 그래. 오늘을 꼭 기억해라. 너도 날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래, 오늘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랑 고백하고 거사를 치른 날이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나랑 데이트해야 한다. 반드시 말이다. 그리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남자는 다시는 만나면 안 된다. 절대로 말이다. 내 신랑이나 나 이외에 어느 남자도 안 된다. 그럼 내가 앞으로 아까 했던 얘기 죽을 때까지 2번 다시 안 할 거다. 내 말 이해했지? 내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 이제부턴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내 여보다. 우리 둘은 똑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고 몸부림을 쳤다. 우리 둘은 서로를 껴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먼저 눈을 떴다.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마치 천사와 같았다. 우리는 또 한 번 일을 치렀다. 내 건강한 몸으로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한참 후 며느리가 나를 껴안으며 아버님, 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벅차요 하고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비디오에서 봤던 대로 자기 형부한테 해주었던 그 순서대로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는 내가 하는 대로 따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며느리에게 끝내 비디오 얘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 비디오도 사무실 금고에 놔뒀다.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이 온통 서로에게 빠져 10대 같이 상기된 채 지내고 있다. 그녀는 자기가 겪은 남자들 중에 내가 최고라고 했고 나는 내가 일생 겪은 10수명의 여자 중 며느리가 최고라고 칭찬해 주었다. 나는 남들과 달리 며느리와 사랑을 나눌 때 아버님이라고 불리는 게 더욱 자극적이다. 아들 녀석이 미국에서 돌아오더라도 이 관계를 쭉 유지할 생각이다.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42살 식당 아줌마가 새로 왔습니다. 진짜 키는 163cm에 약간 통통하긴 한데 하체가 튼실하고 외국 사람처럼 글래머스런 체질인데 딱 제 이상형입니다. 식당 아줌마가 일찍 결혼했다 보니 나이도 젊은 편인데다가 미모도 꽤 훌륭합니다. 흔히들 미시라고들 하죠. 되게 매력있고 아줌마임에도 남자들이 많이 달려들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뻤습니다. 은은한 갈색빛으로 염색한 긴 생머리와 통통한 듯 하면서도 육감적인 몸매, 금발미녀처럼 하얀 피부가 너무 이뻤습니다. 순간 아줌마한테 야릇한 감정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참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여자 만날 만큼 만나보고 사생활이 깨끗한 사람도 아닌데 아줌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만 쳐다보면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습니다. 아줌마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처음 본 순간 유부녀라는 생각에 크게 실망을 했었지만 아줌마 입에서 직접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좋아하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커지더군요. 그분 보고 마음이 설레인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네요. 웃는 모습도 너무 이쁘고 식당에서 일할 때 손님분들께 친절하게 대하는데 어쩔 땐 손님한테 질투를 느낀 적도 있네요. 하루하루 마음은 더 커져만 가고 보고 싶을 땐 아줌마 카톡 프로필 사진 보고 있고 퇴근할 때 식당에 들릴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포기하고 싶어도 쉽게 포기가 안 되네요.
근데 또 아줌마는 남자가 필요한 일에는 항상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요. 물론 처음에는 관리인이어서 하는 거였겠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제가 안타깝다며 저녁밥도 매일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줌마 기분 좋을 일 있을 때는 1인분에 3,000원 하는 돼지갈비도 종종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고 전문대 졸업 후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차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네요. 대학가 동네에서 원룸 임대를 주로 하는 편인데 운이 좋을 때는 건물 매매를 하기도 하고 주변 원룸 건물 관리를 맡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루는 내가 관리하는 곳 중 한 곳이 상가 건물인데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면서 주인이 연락이 와서 깨끗한 식당을 한다고 해서 세를 놓긴 놨는데 혹시나 더럽게 사용하면 어쩌나 불안하다면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서 가계약 상태였지만 세입자가 식당 물품을 미리 넣어 놓는다길래 찾아가 봤어요. 나는 당연히 식당 주인이 좀 나이 있으신 분 아줌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40대 초반 같은데 허리가 완전 개미허리에 피부도 엄청 좋은 거였다. 전에 하던 가게에서 비품을 몇 개 가져다 놓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더워서인지 얇은 회색 원피스가 땀에 흠뻑 젖어 몸에 딱 달라붙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40대 아줌마를 보고 처음으로 여자로 다가왔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더운데 고생한다며 시원한 레츠비를 하나씩 나눠 마시고 관리인이라며 연락처를 줬더니 주인한테 말씀 많이 들었다면서 벌써 내 연락처를 관리인이라고 저장해 두었다고 했다. 어찌나 사람이 잘 웃는지 처음 보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쉬운 여자처럼 보였다. 아마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나보다도 더 표정 관리는 잘하는 것 같더라. 아줌마는 그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와서는 에어컨 실외기 구멍을 어디로 뚫어야 하냐, 주방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수구를 어느 방향으로 빼야 하느냐, 간판 크기는 어느 정도 하면 좋겠느냐,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연락이 왔다. 가끔 한가한 시간에는 가게로 찾아가 봐주기도 했고 공사하는 분들께는 내가 서방이라도 되는 양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근데 그런 게 고마웠던지 가끔 저녁 시간에 퇴근할 때쯤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 와서는 맛있는 거 만들어 놨으니 저녁 먹고 가라고 연락이 오거나 오후에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며 지나가는 길이면 식당에 와서 커피 한잔 하라고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다. 알고 보니 아줌마는 3달 전 이혼하고 식당도 처음이었고 모든 게 처음이라 나에게 의지를 많이 했는데 내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식당 비품도 친구 식당이 망해 정리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한 번은 아줌마가 비도 오고 손님도 없어 심심하다면서 오라고 하더니 자연스럽게 술도 같이 한잔 하게 되었다. 조금 친해지긴 했지만 아줌마는 노골적인 질문을 해왔다. 여자친구는 있느냐? 언제 헤어졌느냐? 얼마 전 여친이랑 헤어졌다니깐. 또 왜 헤어졌냐? 속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졌냐? 성격 차이로 헤어졌냐? 나이 어린 여자는 별로다. 연상이 좋을 때가 더 많다. 앞으로는 어린 여자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야 사랑받는다는 둥. 딱 봐도 나한테 관심 있어 보이는 눈치였다. 아줌마가 제 몸이 좋다고 팔을 콕콕 찌르면서 힘 한번 줘볼래 하는데 순간 찌릿했습니다. 뭔가 제 또래 여자와는 다른 느낌. 도발적이고 섹시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줌마 옆에 좀 붙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줌마랑 아주 친해졌습니다. 약간 넋두리 같은 말도 하더군요. 자기는 일찍 결혼해서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애 키운다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나서야 남편애도 사실을 알고 얼마 전 이혼했다고요.
자기가 늦게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애들 때문에 어릴 적 꿈도 다 날아갔다면서 뭐 사고 친 거나 속도 위반은 아닌데 어릴 때 멋모르고 결혼했답니다. 자연스레 아줌마랑 저랑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저 집에 갈 때 되니깐 다음에 또 놀러 오라며 먼저 친하게 지내자면서 해맑게 웃어주더군요. 유부녀가 아니고 돌싱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그날 마음에 뭔가 꽂혔습니다. 나도 혼자 자취하는데 늘 저녁을 챙겨줘서 고맙기도 했고 아줌마가 예뻐서 어떤 말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언제 한번 대시해볼까. 어린 여자 같았으면 너 나 좋아하냐? 나랑 사귈래? 쉽게 툭 던져볼 텐데 아줌마는 매번 장난을 많이 치니까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어디까지가 농담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하루는 아줌마가 식당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시는데 방 안에 불을 켰는데도 어둡다며 과단락기에 들어가 보니 방은 큰데 비해 밝기가 어두운 전등을 끼워놔서 방 전체를 환하게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트수 높은 등으로 교체주고 집에 가려는데 좀 앉았다 놀다 가라고 해서 아줌마가 커피를 꺼내오는데 평소처럼 수다 떨듯이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줌마가 먼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총각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외롭지 않아. 난 이혼하고 너무 외로운데. 아줌마는 얼굴도 이쁘고 손맛도 끝내주는데 왜 남편과 이혼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줌마는 마구 웃으면서 젊은 게 내가 기특했는지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더라. 그리고 오늘 고생했다며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하길래 양념 돼지갈비라고 했더니 1인분에 3,000원 하는 돼지갈비를 사주더라. 그날 이후 몇 개월 동안 연락도 매일같이 하고 저녁 밥도 같이 먹고 술도 만나서 먹고 데이트하면서 연인처럼 지냈었죠. 아줌마가 카톡으로 돼지갈비 먹으러 갈래? 라는 메시지는 내가 보고 싶다. 아줌마 외로워라는 우리 둘만의 신호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줌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니 그런 말은 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거다. 부담된다고 말이다. 그리고 나보고는 어린 여자 만나 애인이나 만들라고. 그래서 내가 내 애인은 아줌마 아니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는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사이지. 어떻게 총각하고 이혼한 아줌마가 연인 사이가 될 수 있냐고 마구 쏘아붙이는데 그냥 즐기는 게 좋아서 만난 거지 다른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좋아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너무 완강하게 나오시길래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아줌마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50대 중반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익명의 공간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제 얘기를 들은 분들 중에서는 저를 욕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어디에라도 풀어놓고 싶어서 많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아이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을 했고 하나는 아직 미혼이지만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재혼 부부입니다. 남편과 만나기 전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이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호랍이었습니다. 남편과 우연히 알게 되어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결혼한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고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는 아이는 남편이 전부인과 낳은 아이입니다. 둘 다 제 아들이죠. 아이 둘을 독립시키니 적적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 지사에 발령이 나서 저 혼자 살게 되니 너무 외로웠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다들 바쁘더군요. 주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제가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적적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니 몸이 가볍게 느껴져서 좋기는 했지만 외로움이 해결되지는 않더군요. 어느 날 휴대폰을 보다가 휴대폰 어플로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니 저는 그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또래 남자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남자들은 제가 나이를 밝히면 대화를 중단하더군요. 그러던 중 제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어 제 아들이 된 둘째보다 어린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제 나이를 알고도 나가지 않고 저와 대화를 하더군요. 그 남자는 제 또래 여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대화를 하겠지 했는데 대화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어요.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요. 사회초년생인 어린 사람이니까 내 얘기는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남자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무슨 얘기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라고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그 남자에게 외로움을 하소연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며칠간 그 남자와 대화를 했는데, 그 남자는 갑자기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남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참 동안 하고, 마침 사는 곳이 멀지 않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 같은 남자와 만나서 뭘 하겠어. 얘 얘기를 잘 들어줬으니 맛있는 거나 한번 사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남자와 약속 장소로 갔어요. 약속 장소에서 저는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죠. 저와 핸드폰 어플에서 만나 지금까지 대화를 했던 남자는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말이에요. 저는 아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 장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보고 너무 놀랐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이곳에 무슨 일로 왔냐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빙긋 웃으면서 약속이 있어서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볼일 잘 보고 가라고, 나도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가 저에게 잠시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말하고 앉았습니다.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저와 그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날 만나기로 한 상대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대화 상대에게 저는 너무 외롭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여자로서 외롭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대화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 대화 내용을 되새겨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경수와 통화를 할 때도 경수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으니 저는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저와 통화를 한 것이라 하더군요. 경수가 하는 말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좀 진정이 되었는데 경수는 저에게 많이 외로웠냐고 묻더군요. 경수는 자기 형이 결혼해서 나가 살게 되고 나서 자기도 독립해서 사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빠가 엄마 옆에 있으니 안심을 하고 독립을 했지만 아빠도 해외로 나가게 되어 저를 많이 걱정했다 하더라고요. 어플에서 저와 한참 대화를 하다가 경수는 저와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혹시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대화 상대였던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수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를 외롭게 만든 것은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며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경수는 자기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며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에게 다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그런 어플을 통해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아들에게 너무도 미안하고 창피했습니다. 경수는 오늘 우리 데이트하기로 한 거니까 마음껏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며 뒹긋 웃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서 저는 경수와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경수도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어 연애할 시간도 없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고 들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경수에게 농담으로 젊은 남자가 그런 어플을 통해 나 같은 나이 많은 아줌마를 왜 만났을까 하고 말했어요. 경수는 얼굴을 붉히며 웃기만 할 뿐 대답을 못하더군요. 저는 경수에게 한참 젊은 나이에 여자를 만나는 이유는 뻔한 거라고 말했죠. 근데 엄마랑 나이가 같은 여자인데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또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경수의 반응이 재밌어서 저는 계속 장난을 쳤어요. 경수는 그래, 나 여자 나이 안 가린다. 나한테 그렇게 창피를 주고 싶어? 이러더군요. 아, 우리 경수는 나이 많은 여자도 상관없구나. 이런 식으로 저와 경수는 농담도 많이 하고 정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날 경수와 데이트를 하다가 함께 저희 집으로 왔어요. 경수는 몇 달 만에 집에 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저에게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경수와 밤 늦게까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경수는 다음날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경수를 위해 저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수와 그날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제 마음속 외로움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 들어주고 이해해 주었거든요. 주말이 되어 저는 경수와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참 좋았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도 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날이 어두워졌고 저는 식사를 할 때 마신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였습니다. 경수와 저는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 자고 가기로 했어요. 경수는 엄마랑 밤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잘 수 있겠다며 좋아하더군요. 늙은 엄마의 얘기가 재미없을 텐데 그렇게 말해주는 경수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저희는 호텔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도 제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경수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저는 경수에게 나이 많은 여자와 만날 생각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이가 한참 많은 여자도 여자로 생각이 드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경수는 나이 많은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죠.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걸 거라고 경수에게 말했습니다. 경수는 저에게 한참 어린 남자와 만날 생각까지 한 이유를 묻더군요. 저는 요즘 너무 외로웠는데 대화가 잘 통해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경수는 그럼 그 대화 상대가 자기가 아니었으면 어린 남자와 사귈 생각도 있었던 거냐고 묻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수는 엄마도
사람인데 외로울 수 있는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경수의 그런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경수에게 나이 많은 여자랑 그런 목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거냐 물었고,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경수는 엄마는 어떤데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경수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대화 상대가 어린 남자였지만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만나고 싶었다. 만나서도 느낌이 나쁘지 않으면 내 마음속 허전함을 채워준 남자가 나에게 뭔가를 원한다면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경수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속으로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경수는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경수는 엄마가 외로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수의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경수에게 원하는 것은 뭐든 해도 좋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 제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경수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수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했어요. 혼자 살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수에게 저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죠. 경수 덕분에 저는 몸도 마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경수도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를 사귈 여유도 없이 퇴사와 집을 오가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경수에게 저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경수는 또래 여자들을 사귀려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해서 힘들 것 같다고 하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요즘 들어 경수가 저와 만났던 어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 모른 채를 했어요. 저도 가끔 그 어플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대화를 할 뿐이었는데 경수는 어떤 생각으로 그 어플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는 경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또래 여자가 너의 취향이냐고 물었고 경수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럼 내 친구 중에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혼자 살며 외롭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물었어요. 경수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있는데 우리 또래 여자가 취향이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좋다고 하더군요. 경수는 싫다고 했지만 제가 한번 그 친구를 만나보라고 몇 번 얘기했더니 모시기는 척 제 뜻을 따라 주었습니다. 경수는 제 친구와 잘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저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제 친구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상한 젊은 남자를 소개해줘서 요즘 너무 살맛 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고 친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수는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경수와 제가 데이트를 할 때 제 친구도 함께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셋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하며 가볍게 얘기하는 경수에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경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는 셋이서 만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하는데 셋이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며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원하는 것이 뭔지 제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낭설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여기에 털어놓고 갑니다.